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귀금속 가게 직원이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그 반지는 결혼 후 시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주던 그 반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반지를 주시며 좋은 며느리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 반지를 팔기 위해 귀금속 가게에 와 있습니다. 이거 팔면 한 달은 버틸 수 있겠지. 하지만 그 한 달 후는? 그 다음 달은?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할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미숙 간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님, 빨리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이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모르는 미래였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몸은 무겁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니까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5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그날부터였죠.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옆집 아줌마와 마주쳤습니다. 아, 유진 씨. 벌써 나가세요? 네, 일 나가야 해서요. 참, 시어머니 요양원 계시죠? 요즘은 면회 가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네, 가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그 전주 목요일에도 가지 못했으니까요. 에이, 그래도 자주 가셔야죠. 어르신이 며느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어르신이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옆집 아줌마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새벽 5시 30분 첫 번째 일터인 오피스텔 청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15층짜리 건물의 계단과 복도를 쓸고 닦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일로 한 달에 120만 원을 받으니까요. 청소를 하며 생각합니다. 오늘은 목요일. 어머니 면회 가는 날. 하지만 오후 2시 면회 시간에 저는 식당 주방에 있어야 합니다. 사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려 볼까? 하지만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시간을 빼달라고 부탁했었죠. 더 이상 부탁하기가 미안합니다. 오전 9시 두 번째 일터인 분식집 주방으로 출근했습니다. 유진 씨, 왔어요? 오늘 손님 많을 것 같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요. 네, 사장님.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다듬고 홀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사장님을 보조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손님들의 목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기름 튀기는 소리.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30분. 면회 시간이 30분 후면 시작됩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도 못 가겠구나. 오후 3시 잠깐의 휴식 시간. 뒷골목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요양원 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이 전화 버튼 위에서 맴돕니다. 전화를 걸어 오늘 못 갈 것 같다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요양원 간호사 박미숙 씨였습니다. 며느님, 어르신께서 오늘도 며느님 기다리고 계세요. 2시부터 계속 문 쪽만 바라보고 계시네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쉴 시간은 없습니다. 샤워만 하고 밤 8시에는 세 번째 일터인 편의점으로 가야 하니까요. 골목을 지나는데 동네 아주머니 두 분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씨 며느리 말이야. 요양원의 얼굴도 안 비친데. 어머, 진짜. 그럼 시어머니 버린 거나 다름없네. 그러게. 요즘 며느리들 참. 돈만 내면 다인 줄 아나 봐. 제 이야기였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해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하루에 18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면회 가고 싶어도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해봤자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밤 8시 편의점 카운터에 섰습니다. 새벽 3시까지 근무입니다. 이 일로 한 달에 80만 원을 받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 카운터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 지출. 어머니 요양원비 70만 원. 어머니 병원비, 치매 약값 30만 원. 남편 빚이자 200만 원. 집 관리비, 공과금 40만 원. 제 생활비 30만 원. 총 370만 원. 이번 달 수입. 새벽 청소 120만 원. 식당 주방 180만 원. 편의점 80만 원. 총 380만 원. 간신히 10만 원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갑자기 생기는 병원비나 긴급 지출이 생기면 모자랍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84원. 다음 월급날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새벽 3시 편의점 교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텅 빈 거리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깜깜한 하늘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텅 빈 집. 혼자입니다. 남편은 3억 원의 빚을 남기고 6개월 전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인데 잠은 오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5개월 전 목요일,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심해져 집에서 혼자 모시기엔 한계에 다다랐었죠.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됐고 밤에 집을 나가 길을 잃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날 시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머니를 더 이상 집에서 모시기 힘들 것 같아요.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큰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수, 그래. 요양원 보내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거예요. 근데 요양원비는 형수가 내는 거 맞죠? 우린 애들 학원비 때문에 힘들어. 작은 시동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형수는 애도 없잖아요. 우리보단 형수가 여유 있잖아요. 제게 애가 없는 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만에 자연 유산을 했고 그 후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모든 걸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던 날, 차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가는 거니? 어머니가 편히 쉬실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자주 올게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고 방을 돌아보고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면서 일을 3개나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처음 3개월은 매주 목요일마다 빠짐없이 면회를 갔습니다. 식당 사장님께 사정해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간을 빼달라고 부탁했고, 사장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아드리고, 과일도 깎아드리고, 요양원 생활은 어떠신지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당신 누구야? 어머니, 저예요. 유진이요. 유진? 우리 며느리 아니야. 우리 며느리는 안 왔어. 매번 같은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갔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4개월째 되던 어느 목요일, 식당에 손님이 갑자기 몰렸습니다. 단체 손님 예약이 겹친 날이었죠. 사장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진 씨, 미안한데 오늘은 시간 빼주기가 힘들 것 같아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날은 면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일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간호사님은 괜찮아요. 다음 주에 오세요라고 하셨지만 목소리에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5개월째 되던 날, 남편의 빚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했고 채권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시간을 늘려야 했고 새벽 청소일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 주 목요일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눈앞이 핑 돌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유진 씨, 정신 차려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119가 불려졌고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로입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몸을 좀 쉬세요. 하지만 쉴 수가 없습니다. 일을 쉬면 돈이 안 들어오고 돈이 안 들어오면 어머니 요양원비를 못 내니까요.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면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퇴원 후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입원했었어요. 간호사님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네, 어르신께서 계속 며느리분 찾으셨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입원하고 나서부터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슬쩍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주머니, 사과 3개만 주세요. 응, 여기. 예전처럼 말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계산을 하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진짜 1달 넘게 안 간대.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뒤돌아서 해명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동네 부녀의 아줌마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인사에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쳐가는데 뒤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외롭고 억울한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1시간 후면 다시 일어나 새벽 청소를 하러 가야 합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어머니 사진을 꺼내봅니다. 1년 전 사진입니다. 어머니가 아직 건강하셨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이죠.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못난 며느리예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내일도 모레도, 내일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를 하러 갈 것입니다. 오전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엔 편의점 카운터에 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면 또 고민할 것입니다. 이번 주는 면회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어쩌면 이번 주도 못 갈지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은 계속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간호사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질 것입니다. 어머니는 계속 저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린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사정을 몰라요. 저도 어머니를 보고 싶은데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지 5개월. 제가 과로로 쓰러져 입원했던 그 주말이었습니다. 큰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엔 연락도 잘 안 하던 분이 토요일 아침에 전화를 하다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세요, 큰 서방님. 형수, 저예요. 오늘 시간 되세요? 우리 좀 만나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이세요? 엄마 일로 얘기할 게 있어요. 오후 2시에 엄마 집으로 와 주세요. 민수도 부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오후 2시, 반년 가까이 비어있는 시어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우편물이 쌓여 있었고 화분의 꽃들은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청소하고 환기하고 있지만 사람 없는 집은 금방 을씨년스러워집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큰 시동생이 문을 열었습니다. 형수,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작은 시동생도 와 있었습니다. 두 분 다 평소보다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큰 시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 엄마는 요양원에서 잘 계시죠? 네,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형수 고생 많으시네요.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뒤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말투였습니다. 작은 시동생이 테이블에 놓인 서류 봉투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형수, 사실 오늘 부른 이유가 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 시동생이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 엄마 통장 말이에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이요? 네. 엄마 명의 통장에 예금이 좀 있었어요. 순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 돈이 있으셨구나. 그럼 요양원비를. 큰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이면 요양원비를 5년은 낼 수 있습니다. 병원비도 약값도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어머니 요양원비를. 큰 시동생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요, 형수. 작은 시동생이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인출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큰 시동생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치매 초기셨을 때요. 한 7개월 전쯤 저희가 미리 인출했어요. 저희 둘이서 반반 나눠서요. 각자 2,500만 원씩.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7개월 전이면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미 판단력이 많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그건 어머니 돈이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 시동생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돈이죠. 근데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유산으로 받을 돈이잖아요. 미리 받은 것뿐이에요. 작은 시동생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형수는 며느리니까 유산 받으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수랑은 상관없는 일이죠. 상관없다고요? 저는 지금 하루 18시간씩 일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요. 요양원비 70만 원, 병원비 30만 원 매달 제 손으로 내고 있는데요. 그럼 그 돈으로 요양원비라도 좀 보태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큰 시동생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수, 그게요. 저희도 이미 다 썼어요. 다요? 네. 저는 애들 학원비 밀린 거 내고 차 할부금 갚고 그러다 보니 벌써 다 없어졌어요. 작은 시동생도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형수. 전세 만기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서요. 거기 보태고 아내 친정에 빌린 돈 갚고 하니까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머니 치우기로 쓰셨어야죠. 큰 시동생이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도 이해해 주셔야죠.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형수가 며느리잖아요. 또 그 단어였습니다. 며느리. 작은 시동생이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형수, 이 집 관리도 형수가 좀 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집 관리요? 큰 시동생이 설명했습니다. 네,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이요. 한 달에 10몇만 원 나갈 텐데 형수가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형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러 오시잖아요. 그때 환기도 시키고 제습기도 켜고 하시니까 전기세도 좀 나갈 거고요. 작은 시동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형수, 엄마 용돈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간식도 사드시고 추가 치료 받으시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는 엄마 계좌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은 나눠 가지고도 한 푼도 보태지 않으면서 오히려 저한테 더 요구하다니. 서방님,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양원비 내는 것도 빠듯해서요. 일을 세 곳에서 하고 있는데도 큰 시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수 힘든 거 저희도 알아요. 근데 형수, 저희도 힘든 건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애들 둘 키우고 있고 민수는 대출 이자 때문에 허덕이고. 작은 시동생이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형수는 애가 없으시잖아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픔을 이렇게 이용하다니. 큰 시동생이 마무리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수가 좀 더 힘내주세요. 형수가 며느리니까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당연하다는 그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큰 시동생이 또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형수, 우리 형은 어디 있어요? 연락은 되세요? 안 돼요. 6개월째 연락 끊겼어요. 아, 참. 형도 진짜 무책임하긴 하죠. 사업 망해놓고 가족 버리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작은 시동생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수, 근데 형이 빚을 얼마나 남겼어요? 3억이요. 에? 헐. 3억이요? 두 시동생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 빚은 형수가 갚고 계세요? 일단 이자만 겨우 내고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큰 시동생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와, 200만 원. 그럼 형수 수입이 얼마나 되세요? 저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세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새벽 청소, 식당 주방, 밤 편의점. 대단하시네요, 형수. 대단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방님들은 5천만 원을 나눠 가지셨잖아요. 그런데 요양원비는 한 푼도 안 내시고
큰 시동생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형수, 그건 저희가 받을 유산이었고요. 유산이든 뭐든 지금은 어머니가 살아 계시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돈은 어머니 치료비로 쓰셨어야죠. 작은 시동생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형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저희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 돈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요. 큰 시동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수도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힘들다니까요. 아무튼 집 관리비랑 엄마 용돈은 형수가 좀 맡아주세요. 저희는 진짜 여유가 없어요. 작은 시동생도 일어서며 시계를 봤습니다. 저희 이제 가봐야 해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하거든요. 형수 청소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해주시고요. 집이 곰팡이 피면 나중에 팔 때 손해잖아요. 팔 때 손해. 벌써 집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는데 큰 시동생이 현관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형수. 집 관리비는 다음 주부터 형수 명의로 자동이체 신청해 주세요. 형수가 알아서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태연하게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 사진 속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저, 그리고 시동생 2명과 그들의 가족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가족인가?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건 며느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하면서 정작 아들들은 한 푼도 안 내고 5천만 원이나 나눠 가지고도 요양원비는 안 내고 오히려 집 관리비까지 나한테 떠넘기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니까. 며느리라는 이유로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건가요? 핸드폰을 꺼내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84원. 다음 월급날까지 아직 5일이 남았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음식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 관리비와 어머니 용돈까지 더 내야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어머니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3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아직 젊으셨던 시절의 어머니. 어머니, 죄송해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가 못나서 시동생들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제가 더 강했다면, 제가 더 똑똑했다면. 하지만 저는 그저 며느리일 뿐입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족 내에서도 제일 약한 위치입니다. 1시간쯤 있다가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일을 하나 더 구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하루 18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할 시간이 어디에 있을까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위해 사는 걸까?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죽지 않기 위해서? 버스가 제 집 앞 정류장에 멈춰섰습니다. 내려서 단칸방으로 향했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지만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 1시간 후면 편의점 야간 근무를 가야 합니다. 하지만 몸을 일으킬 기력이 없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동생들의 말들. 형수가 며느리니까 애가 없으시잖아요. 어차피 유산 받을 거 미리 받은 거죠. 형수는 상관없잖아요. 하나하나가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알람을 맞춰 놓았습니다. 30분 후 편의점에 가야 합니다.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무능한 며느리여서 죄송해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시동생들이 뭐라 하든,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어머니만큼은 제가 끝까지 모실 거예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해도 저 혼자라도 어머니를 지킬 겁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시동생들을 만나고 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청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3통 있었습니다. 작은 올케 미경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전화를 걸려는데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저 미경이에요. 동서, 무슨 일이야? 올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고 친절했습니다. 형님, 어제 우리 남편이랑 둘째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힘든 부탁 드렸다면서요? 응,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남편한테 형님 힘드실 텐데 왜 그러냐고 혼냈어요. 겉으론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그나저나 어머님은 요양원에 잘 계세요? 응. 간호사님들이 잘 돌봐주시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형님, 요즘 어머님 면회는 자주 가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빠서 자주는 못 가. 아, 그러시구나. 형님도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괜찮아. 형님,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형님을 제일 좋아하셨잖아요. 올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뭔가 확인하듯이 물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응, 노력하고 있어. 아, 참. 저 이번에 봉사활동으로 요양원에 가게 됐어요. 어머니 계시는 요양원도 갈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올케가 어머니 좀 자주 들여다 볼 수 있겠네. 저는 봉사활동이 바빠서 어머니한테만 신경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아무튼 형님이 제일 가까이 계시니까 형님이 잘 챙겨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럼 전화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일이 지난 수요일 저녁,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장바구니에 라면과 계란을 담고 계산대로 가는데 평소 인사하던 아주머니 2분이 제 쪽을 보다가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분 탓인가?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김씨 며느리 맞지? 응, 맞아. 근데 요즘 시어머니 면회도 안 간대 글쎄. 에이, 그럴 리가. 바빠서 그런 거겠지. 미경 씨가 그러던데 1달 넘게 안 갔다던데. 미경, 올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식당 일을 마치고 시장을 지나가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야채 가게 언니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유진아, 잠깐. 언니, 왜? 언니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유진아, 너희 작은 올케가 미경 씨라고 했지? 너 얘기하고 다니더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부녀회에서 말이야. 시어머니 요양원 면회도 안 가면서 자기 혼자 다 하겠다고, 우리 도움도 거절했다고? 뭐라고요? 그리고 자기네는 어머니 돌봐드리고 싶은데 형수가 혼자 다 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완전히 뒤집힌 진실이었습니다. 언니, 그게 아니에요.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유진이 너 믿어.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미경 씨 말만 듣고 있어. 동서가 왜 그런 거짓말을? 글쎄, 자기네가 요양원비 안 내는 거 정당화하려는 것 같던데. 우리는 형님이 잘 모시는 줄 알았다는 식으로 말하더라. 언니, 더 자세히 말해봐요. 언니가 더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미경 씨가 부녀회 총무잖아. 지난주 모임 때 그러더라. 우리 시어머니가 요양원 계신데요. 형님이 바쁘셔서 요즘 면회를 잘 못 가시나 봐요. 저희라도 가야 하나 고민이에요라고. 그러면서 근데 형님이 혼자 다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는 손 놓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형님이 면회를 안 가신다니 저희가 대신 가봐야 할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 완벽한 술책이었습니다. 겉으론 걱정하는 척, 착한 동서인 척, 실제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비도 형수가 다 낸다고 했다고 하더라. 자기네는 도와주고 싶은데 형수가 거절했다고? 언니, 그게 아니라 시동생들이.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미경 씨가 부녀회에서 입김이 세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경 씨 말을 믿고 있어. 그리고 미경 씨가 요양원 봉사활동도 가끔 가고 있잖아. 거기서도 얘기하고 다니나 봐. 간호사들한테도. 올케는 요양원 간호사들한테도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간호사 박미숙 씨가 저에게 차갑게 대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언니, 저 어떡해요? 일단 미경 씨한테 전화해봐.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냐고. 네. 하지만 전화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올케는 교묘하게 빠져나갈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올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네, 형님. 동서 나야. 할 말이 있어서.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올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동서, 부녀회에서 내 얘기하고 다녔다며?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 면회 안 간다고, 요양원비 혼자 다 낸다고 했다고 그런 말 하고 다녔다며? 올케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언제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시장 언니가 들었다고 했어. 형님, 그건 오해세요? 제가 부녀회에서 어머님 요양원 계시다고 말씀드린 건 맞아요. 근데 형님 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그 말들은 다 뭐야? 올케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형님, 혹시 뭔가 잘못 전달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냥 걱정돼서 말씀드린 건데 누가 와전해서 전한 것 같아요. 형님, 저 진짜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형님 편 들었는데. 편 들었다고? 네. 부녀회 언니들이 형님 얘기할 때 제가 우리 형님 일하시느라 바쁘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교묘했습니다. 말꼬리를 잡히지 않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서, 그럼 요양원비는? 시동생들이 안 낸다는 말은? 형님, 그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요양원비 안 내는 거. 그런데 왜 내가 혼자 낸다고 했다고 말하고 다녀? 형님, 저 그런 말 안 했어요. 형님이 요양원비 내고 계시다고 말씀드린 건 맞지만 형님이 혼자 낸다고 했다는 말은 안 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동서, 앞으로는 내 얘기하고 다니지 마. 부탁이야. 네, 형님. 알겠어요. 근데 형님, 저 진짜 형님 욕한 적 없어요. 오해 풀어주세요.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골목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눈치가 보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과일 가게 아주머니도 저를 보면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올케가 만든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내놓고 면회도 안 가는 며느리. 시동생들이 도와주려 해도 혼자 다 하겠다며 거절해놓고 요양원의 시어머니를 방치하는 며느리. 모두 거짓이었지만 사람들은 올케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식당 사장님께 부탁해서 오후 시간을 빼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알아보실까? 요양원에 도착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간호사 박미숙 씨가 데스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숙 씨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며느님 오셨어요? 네, 어머니 뵈러 왔어요. 네. 예전과 달리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305호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유진이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당신 누구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저 며느리 유진이에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안 와. 우리 며느리는 날 버렸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사과를 꺼내 깎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과 드세요. 어머니가 제가 내민 사과를 받아 드셨습니다. 한 입 베어 드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맛있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사과예요. 우리 며느리도 이렇게 사과 깎아주곤 했는데. 어머니, 제가 며느리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 없이 사과만 드셨습니다. 1시간 정도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대답이 없으셨고 손을 잡아드려도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오후 4시가 되어 어머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305호 며느리래. 아, 면회 잘 안 온다는? 응. 미경 씨가 그러던데 1달 넘게 안 왔다면서. 올케였습니다. 올케가 요양원 봉사 올 때마다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다들 나를 믿지 않는 걸까? 왜 올케 말만 믿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식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울 시간도 없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올케가 퍼뜨린 거짓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 거지? 올케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지? 하지만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요양원비 안 내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자기들이 5천만 원 가져간 것을 합리화하려고. 우리는 잘못 없어. 형수가 문제야.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핸드폰을 켜서 캘린더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빨간색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갈 거예요, 어머니. 올케가 뭐라고 하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버틸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올케의 소문이 퍼진 후로도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요양원을 찾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식당 사장님께 시간을 빼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점점 미안해졌고, 사장님도 손님이 많은 날엔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세 번째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야말로 꼭 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전 9시 식당에 출근해서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후에 2시간 정도 나갔다 올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유진 씨,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예약 손님이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장님, 그럼 1시간만이라도. 유진 씨, 미안해요. 다음 주엔 시간 드릴게요. 더 이상 부탁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이었습니다. 손을 급히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님, 저 간호사 박미숙이에요. 네. 간호사님. 며느님, 오늘 면회 오실 거죠?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일이 갑자기 생겨서 다음 주에 꼭 갈게요. 며느님, 어르신이 하루 종일 문만 바라보고 계세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며느님, 어르신이 치매셔도 며느리분 기다리는 건 아세요. 가능하면 약속 좀 지켜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주방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 목요일. 이번엔 사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유진 씨, 오늘 면회 가시죠. 2시부터 4시까지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후 2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기억하실까? 요양원에 도착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박미숙 간호사가 데스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숙 씨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셨네요. 말투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305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당신 누구야?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유진이에요.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리는 안 와. 날 버렸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잖아요. 사과 깎아드릴게요. 가방에서 사과를 꺼내 깎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1시간을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지만 어머니는 끝내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오후 4시 어머니 방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올케 미경이었습니다. 봉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 형님? 올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서, 여기 봉사 왔어? 네, 형님. 한 달에 한두 번 오거든요. 올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오늘 어머님 면회 오셨어요? 잘하셨네요. 잘하셨네요 라는 말이
비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형님, 자주 오세요? 어머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데요. 올케가 지나가며 덧붙였습니다. 저도 어머님 자주 뵈러 올게요. 형님 바쁘시니까 제가 대신 효도해야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올케는 봉사복을 입은 채 다른 환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로 내려오는데 박미숙 간호사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며느님, 잠깐만요. 네, 박미숙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며느님, 죄송한데 사무실로 좀 와주시겠어요? 요양원비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미숙 간호사가 의자를 권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며느님,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박미숙 씨가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며느님, 다음 달 요양원비 입금이 아직 안 돼서요. 아, 죄송해요. 내일 바로 입금할게요. 박미숙 씨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님, 잠깐만요. 입금 내역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박미숙 씨가 화면을 스크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며느님, 이거. 박미숙 씨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네, 6개월간 입금 내역인데요. 박미숙 씨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매달 1일 정확히 70만 원씩 입금되어 있네요. 네, 단 한 번도 연체 없이. 박미숙 씨가 화면을 더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추가 병원비도 따로 입금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미숙 씨가 화면을 다시 위로 올리며 확인했습니다. 며느님, 네, 입금자 명이 전부 며느님 성함이시네요. 네, 박미숙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며느님이 혼자 내고 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미숙 씨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시동생분들 명의는 한 번도 없네요. 네, 5개월간 단 한 번도. 박미숙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님, 일은 어떤 일 하세요? 새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새 곳이요? 새벽 청소, 식당 주방, 밤 편의점. 박미숙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하루에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요. 박미숙 씨가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미숙 씨가 의자를 뒤로 젖히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면회를 못 오신 거였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숙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이상한데? 네, 미경 씨가 그러셨거든요. 박미숙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동생분들이 요양원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며느님이 혼자 하시겠다고 거절하셨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거절 안 하셨어요? 네, 시동생들이 한 번도 내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박미숙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미경 씨가. 박미숙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박미숙 씨가 의자를 당겨 제 옆에 앉았습니다. 며느님, 제가 오해했네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미경 씨 말만 듣고. 박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님이 요양원비는 꼬박꼬박 내시는데 연애는 안 오시니까 저는. 이해해요, 간호사님. 아니에요. 제가 며느님 사정도 모르고 차갑게 대했잖아요. 박미숙 씨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며느님이 하루 18시간씩 일하시면서 혼자 요양원비 내고 계셨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며느님한테 약속 좀 지켜달라고 했잖아요. 박미숙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며느님, 정말 죄송해요. 박미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몰라봤어요. 며느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해해 주는 게. 간호사님, 며느님, 고생 많으세요. 정말 고생 많으세요.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미숙 씨가 티슈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며느님, 앞으로 면회 시간 못 맞추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어르신한테 며느님 이야기 많이 해드릴게요. 며느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감사해요, 간호사님. 박미숙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님, 제가 돈은 못 도와드리지만 괜찮아요, 간호사님. 제가 어르신 정말 잘 돌봐드릴게요. 며느님이 못 오시는 날에는 제가 더 신경 써서요. 박미숙 씨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어르신께 며느님 이야기 해드릴게요. 며느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얼마나 어르신 생각하시는지. 간호사님, 어르신 식사도 제가 직접 챙기고, 날씨 좋은 날엔 산책도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며느님께 사진도 자주 보내드릴게요. 어르신 잘 지내시는 거 보시면 며느님도 안심하시잖아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님, 면회 못 오셔도 괜찮아요. 제가 어르신 잘 돌봐드릴 테니까 며느님은 일하시느라 바쁘시니까 요양원 일은 저한테 맡기세요. 간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며느님,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어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이해해 주었다는 안도감,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함, 그 감정들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아져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식당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간호사님이 나를 믿어주셨어. 이제 혼자가 아니야.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미숙 간호사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며느님, 힘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어르신 정말 잘 돌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눈물이 또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며칠 후 박미숙 간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심을 드시는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님, 오늘 어르신 점심 잘 드셨어요. 사진 보내드려요. 어르신 오늘 컨디션 좋으세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어머니, 표정이 밝아 보이네요. 제가 며느님 이야기 해드렸더니 고개 끄덕이시면서 웃으셨어요. 조금씩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 목요일,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로비에서 박미숙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며느님 오셨어요? 네, 간호사님. 어르신 오늘 컨디션 좋으세요. 올라가 보세요. 305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박미숙 간호사가 어머니께 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도 저를 알아보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박미숙 간호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님, 오늘 어르신 반응 어떠셨어요? 여전히 저를 못 알아보세요. 하지만 괜찮아요. 며느님, 제가 매일 어르신한테 며느님 이야기 해드리고 있어요. 감사해요, 간호사님. 박미숙 간호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느님, 다음 주에 못 오셔도 괜찮아요. 제가 어르신 잘 돌봐드릴게요. 네, 그래도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며느님,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간호사님, 고마워요. 그날 밤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박미숙 간호사였습니다. 며느님, 오늘 며느님 가신 후에 어르신께서 이러셨어요. 오늘 온 사람, 우리 며느리 같았는데. 조금씩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힘내세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조금씩 기억하시나 봐. 간호사님 덕분이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은 진짜 미소였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저를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박미숙 간호사님 덕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박미숙 간호사가 저를 이해해준 후로도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고 오전엔 식당에서 일했고 밤엔 편의점 카운터에 섰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박미숙 간호사에게서 어머니 사진이 담긴 문자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박미숙 간호사와 다시 만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그 3주 동안 면회는 한 번 갔습니다. 여전히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박미숙 간호사가 매일 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는데 몸이 이상했습니다. 밤 10시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머리가 띵했습니다. 피곤한가 보다. 물을 마시고 다시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담배 한 갑 주세요. 네, 어떤 걸로? 말을 하는데 혀가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손님이 담배를 사들고 나갔습니다. 다시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4시간만 더 버티면 돼. 자정이 지났습니다. 편의점은 조용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입니다.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이상하다. 너무 이상해. 새벽 1시. 손을 보니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2시간만 더 버티면 돼. 핸드폰을 켜서 박미숙 간호사가 보내준 어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버틸게요. 새벽 2시. 물을 마시려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안 돼.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편의점 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깜깜해졌습니다. 새벽 2시 30분쯤이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갑자기 들어오셨습니다. 원래 교대 시간은 새벽 3시인데 재고 확인차 일찍 오신 것이었습니다. 유진 씨. 사장님이 바닥에 쓰러진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사장님이 제 어깨를 흔들었지만 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급히 119에 전화하셨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그때 제 가방에서 통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장님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셨습니다. 과로입니다. 탈수 증상도 심하고요. 이러다 큰일 날 뻔했어요. 편의점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심각한 건가요? 일단 수액 좀 맞고 쉬어야 합니다.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사장님이 제 가방을 뒤지셨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다시 보셨습니다. 통장을 펼쳐보신 사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통장 잔액 84원.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제 핸드폰을 켜셨습니다. 최근 연락처를 확인하셨습니다. 박미숙 간호사님이라는 이름을 보고 전화를 거셨습니다. 새벽 3시. 박미숙 간호사는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유진 씨 아세요? 네, 알아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유진 씨가 일하는 편의점 사장입니다. 유진 씨가 쓰러져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박미숙 간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어느 병원인가요? 한서병원 응급실이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박미숙 간호사가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님, 괜찮으시겠지?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아, 오셨어요. 유진 씨 안에 계세요. 박미숙 간호사가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저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박미숙 간호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며느님. 박미숙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과로래요. 며칠 입원하셔야 한대요. 네. 편의점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통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유진 씨 통장인데요. 박미숙 간호사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잔액 84원. 박미숙 간호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84원.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일하신 거였구나 싶어서요. 박미숙 간호사가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며느님, 이렇게까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편의점 사장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유진 씨가 일을 세 곳에서 한다는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며느님이 요양원비를 혼자 내고 계세요. 시동생들은 한 푼도 안 내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하신 거군요.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고개를 돌리니 박미숙 간호사가 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간호사님. 며느님, 정신 차리셨어요? 박미숙 간호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왜 여기? 쓰러지셨어요. 편의점에서.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며느님이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어르신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며느님 몸부터 좀 챙기세요.
저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편의점 사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유진 씨, 정신 차렸어요? 사장님 죄송해요. 미안할 거 없어요. 유진 씨가 아파서 그런 건데. 병원비는 제가. 편의점 사장님이 손을 저으셨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먼저 낼게요. 나중에 월급에서 조금씩 빼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박미숙 간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며느님, 제가 시동생분들한테 연락드릴게요. 순간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안 돼요. 간호사님, 시동생들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하지만 며느님 가족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히려 제가 일 못한다고 뭐라고 할 거예요. 박미숙 간호사가 할 말을 잃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님, 제발이에요. 간호사님. 시동생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박미숙 간호사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의점 사장님과 박미숙 간호사가 잠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액이 톡톡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버텨야 하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약해서.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오셨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선생님, 저 퇴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최소 3일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3일. 일을 3일이나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3일치 급여가 없어집니다. 어머니 요양원비는 어떻게 내야 할까요? 박미숙 간호사가 제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출근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 오늘 휴가 냈어요. 며느님 곁에 있어야죠. 감사해요. 박미숙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님,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간호사님.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3일 후 퇴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최소 일주일은 몸을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병원 문을 나서면서 그 말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일을 쉬면 요양원비를 낼 수가 없으니까요. 퇴원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렸을 때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데.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유독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합니다. 청소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침대에서 내려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원하기 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세수를 하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괜찮아. 혼잣말을 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청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15층 건물의 계단과 복도를 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쓸다가 자꾸 숨이 찼습니다. 세 층만 쓸고도 옆에 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이 속도면 일을 못하겠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분을 더 버텨서 청소를 마쳤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거든요. 오전 9시 두 번째 일터인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이 제 모습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유진 씨, 괜찮아요? 얼굴이. 네, 사장님.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물이 튀어서 수건으로 닦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렸습니다.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그릇을 헹굴 때 손에서 그릇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놀란 사장님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손 다친 거 아니야? 아니요. 손은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문제가 터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손을 흔들었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 사장님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잠깐 앉아 있어. 물 마셔. 사장님이 물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한참을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유진 씨,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최소 일주일은 쉬라고. 그럼 일주일을 쉬세요. 사장님, 죄송해요. 근데 요양원비가 사장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일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건강이 더 중요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오후 2시에 퇴근했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대로면 월급이 적어진다. 월급이 떨어지면 어머니 요양원비를 어떻게 내지? 남편 빚은 어떻게 갚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각을 보니 오후 3시, 밤 8시에 편의점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몸도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 쉬어도 괜찮을까요? 유진 씨, 많이 힘들어? 그럼 오늘은 쉬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은 편의점 일을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몸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몸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청소도 속도가 나지 않았고 식당에서도 자주 쉬어야 했고 편의점은 이틀에 한 번 정도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벌이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월급날, 전달과 비교하면 월급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머니 요양원비, 병원비, 약가, 남편이 남긴 빚 이자, 집 관리비와 공과금, 제 생활비. 지난달에는 겨우겨우 맞췄던 수지가 이제는 심각하게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부족액이 생겼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전에 겨우 남긴 조금의 돈도 이제는 도움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손이 떨렸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몸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예전처럼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비를 내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미숙 간호사였습니다. 며느님, 저예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 요양원비건으로.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며느님. 몸이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제가 알아요. 근데 원장님께서. 박미숙 간호사의 목소리가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번 연락을 드려야 한대요. 원장님도 며느님 사정을 아시지만 요양원 운영상. 네, 알겠습니다. 며느님, 정말 미안해요. 제가 원장님께 며느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고마워요, 간호사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급날이 다시 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달도 요양원비를 내지 못했습니다. 2달째 연체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박미숙 간호사가 아니라 요양원 원장이었습니다. 며느님, 저 요양원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며느님, 요양원비가 2개월 연체되는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며느님, 정말 미안하지만 다음 달까지 입금이 안 되면 퇴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퇴소?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원장님,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며느님, 저도 사정을 알아요. 근데 요양원도 운영해야 하잖아요. 미안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 근무를 하면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수입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되는데 지출은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달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도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카운터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요양원비를 못 내면 어머니를.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어머니를 뵈러 가야 했습니다. 305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누구야?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솔직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병원에도 입원했었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양원비가 밀렸어요. 원장님이 다음 달까지 못 내면 어머니를 퇴소시킨다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며느리여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시동생들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머니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은 도망갔고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해요. 그런데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가슴에서 나올 것 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버티고 싶은데. 가방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집 올 때 받았던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거 팔면 한 달은 버틸 수 있겠죠. 금반지를 쳐다봤습니다. 결혼 후 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주던 그 반지. 어머니가 이걸 주시면서 좋은 며느리 되어라라고 하셨는데.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거 맞는 걸까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못난 며느리라서 정말. 목이 메어 더 이상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지를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박미숙 간호사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며느님. 네, 간호사님. 박미숙 간호사의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님, 요양원비 때문에 다시 일을 나가셨어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몸도 회복 안 됐는데
간호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뭔가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간호사님은 이미 충분히. 아니에요. 며느님, 제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박미숙 간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았거든요.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지금도 충분히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며느님, 힘내세요. 하지만 반지는 여전히 제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금반지를 팔아야 한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 남편은 도망갔고, 시동생들은 외면했고,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고, 간호사님 말고는 아무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귀금 속 거리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반지를 팔면 한 달은 버틸 텐데. 하지만 그 한 달 후는? 그 다음 달은?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할까요? 언제까지 혼자서 모든 걸 짊어져야 할까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너무 높은 하늘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 없을 만큼, 관심을 받을 수 없을 만큼, 한 달 후는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테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미숙 간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님, 빨리 오세요. 박미숙 간호사의 목소리가 흥분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이 정신이 맑아지셨어요. 네? 어르신이 정신을 차리셨어요. 지금 며느님을 찾고 계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 요양원으로 와주세요. 빨리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귀금 속 가게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어났다고? 5개월 동안 저도 못 알아볼 정도였던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박미숙 간호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위로 올라가세요. 어머니가 정말 정신을 차리셨어요? 네. 어제부터 뭔가 이상하셨는데 갑자기. 저는 서둘러 305호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아, 내가.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정신을 차리셨어요? 간호 선생님이 다 얘기했다. 박미숙 간호사가 문 밖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뭘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면서 내 요양원비를 혼자 감당하면서 빚을 갚고 있었다고. 어머니. 그런데 우리 아들들은. 시어머니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시동생들은 5천만 원을 몰래 가져갔더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넌, 우리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병원에도 입원했고, 지금은 요양원비가 밀렸고, 금반지까지 팔려고 했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유진아. 이 몸이 정신을 못 차려서 넌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7개월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 넌 정말 잘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 정말 잘했다. 오래 그렇게 안겨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누군가의 품에 안겨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 모든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돈이 있어. 네? 넌 몰랐을 거야. 그 5천만 원 말고도.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집 거실 벽장 뒤에 통장들이 숨겨져 있어. 5억 정도 될 거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런 큰 돈이. 내가 몰래 모아둔 거야. 아들놈들 몰래.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서. 자식들이 뺏어갈 것 같아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유언장을 써뒀어. 유언장을요? 그 통장들과 집 모두 유진이 내 것이라고.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께 그 유언장을 맡겼어. 내가 죽거나 내가 정신을 못 차렸을 때를 대비해서 유진이 네가 내 아들들한테 이용당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둔 거다.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그 돈으로 좀 편하게 살거라. 어머니, 저는 내 요양원비도 내고 남는 건 너 가져. 알겠니? 네, 어머니. 그 말 이후 시어머니의 눈빛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명료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였더라? 시어머니가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명료함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치매의 어둠 속으로. 그렇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시어머니는 저를 봤습니다.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말 미안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미래를 주셨습니다. 침대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이제 어머니가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이미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박미숙 간호사가 들어와 저를 보고 웃음 지었습니다. 며느님,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네, 간호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간호사님이 없었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님이 없었으면 제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져가고 있었습니다. 길었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7개월 동안의 절망도 그 짧은 순간의 기적도 모두 이 하루에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동생들이 유언장을 다투든 무엇을 하든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어났어요. 비록 그 순간은 짧았지만 제게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유진아, 미안해. 그 돈은 내 것이야.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 날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관없었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현실이었으니까요. 변호사를 통해 시어머니의 유언장과 생전 증여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벽장 뒤에서 찾은 통장들, 총액 5억 중 생전 증여 3억, 유언장 2억,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미리 3억을 생전 증여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속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며느리분은 이미 이 3억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언장의 2억은 상속 재산이 되고 시동생분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2억에 대해 직계 비속인 시동생분들은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받는 건 생전 증여 3억에 유언에서 유류분 청구 후 남은 1억까지 합하면 4억입니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4억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 빚도 다 갚을 수 있고 남은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3일 후 작은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 엄마한테 돈이 있다던데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와이프가 요양원에 봉사활동 갔다가 우연히 들었다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처리할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박미숙 간호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며느님, 어르신이 또 정신을 차리셨어요. 정말요? 예,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305호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유진아. 네, 어머니. 유진아, 변호사를 불러줘. 박미숙 간호사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와 저, 박미숙, 그리고 정신이 명료한 시어머니,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5천만 원이 당신의 동의 없이 인출되었다는 걸 아십니까? 네, 내 아들들이 모르게 빼갔어. 나는 그 돈을 돌려받아야겠어. 돈에만 관심이 있는 아들들은 필요 없으니까. 그럼 법적으로 반환 청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 반환받아야지. 내 돈이잖아. 변호사가 서류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명확한 증언과 함께 변호사가 시동생들에게 공식 통보를 보냈습니다. 유류분 청구에 대한 내용과 함께 첨부된 또 다른 문서, 5천만 원 반환 청구서, 5천만 원이 시어머니 통장에서 무단 인출된 기록, 그 돈이 시동생들의 통장에 입금된 기록,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동생들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형수, 이건 뭐 하는 건가요? 형수가 우리를 고소하려고? 우린 엄마 돈을 관리해드린 건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2주 후 시동생들이 항복했습니다. 5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법적 청구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시동생들이 5천만 원을 어머니 통장으로 다시 입금했습니다. 그들은 유류분 1억을 나눠받았지만 이미 챙긴 5천만 원을 도로 내놓아야 했습니다. 결국 각자 5천만 원만 받은 셈입니다. 올케 미경은 더 이상 요양원 봉사에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식당 사장님이 마트에서 마주친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유진 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왜요? 어머니 요양원비를 혼자서 다 내고 남편 빚까지 혼자서 갚고 있었어요. 하루 18시간을 세 곳에서 일하면서. 어머, 그래? 그럼 올케 미경 씨가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야.
내가 다 봤거든. 편의점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유진 씨가 우리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가 과로로 쓰러졌어요. 내가 우연히 통장 잔액을 봤는데 84원 있더라니까. 입소문이 났습니다. 동네 전체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마주친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유진아, 정말 미안했다. 우리가 다 잘못 알고 있었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아주머니. 부녀의 아주머니들이 제 집 앞에 반찬을 두고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남편의 3억 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는 끝났습니다. 새벽 청소일과 편의점 야간 근무를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계속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유진 씨, 다시 나왔어요? 네, 사장님. 얼굴이 좋아 보이네. 이제 편해졌나 봐요. 덕분에요. 이제 저는 한 곳의 일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식당 일만으로 저 혼자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축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도 남아서 요양원에 자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바쁜 일정 때문에 가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매주 목요일, 일요일마다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간헐적으로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에 시어머니는 저를 봤습니다. 유진아? 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날씨가 좋아서 요양원 정원에서 산책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와 정원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따스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신이 돌아온 듯 했습니다. 유진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제 손가락을 바라봤습니다. 금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에 다시 쥐어주셨던 반지였습니다. 이건 절대 팔면 안 돼. 네, 어머니. 이게 우리 가족의 증표야. 유진아, 넌 내 진짜 딸이야. 어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정원을 산책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요양원비 연체도 없었습니다. 남편 빚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어머니가 끼워주신 금반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 가슴에는 유진아, 고마워라는 그 말이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미숙 간호사가 있었고, 시어머니의 숨겨진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달리 제 마음은 변해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더 이상 버틸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동생들도 올케도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 제 인생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이제 제 인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사랑과 박미숙 간호사의 이해가 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식당 사장님, 편의점 사장님, 박미숙 간호사의 도움으로 진실이 드러났고 시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법적 보호 아래 저는 비로소 딸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정한 딸로 말입니다.